신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신기자 톡톡에는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유튜버 김작가TV를 운영하는 김도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작가님이 그동안 이제 수많은 분들 인터뷰를 해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거꾸로 제가 네네. 작가님 인터뷰를 하면서 작가님께서 살아오신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정말 흑수저 끝판왕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머니께서 이제 우울증을 앓으셨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삶을 또 이렇게 포기를 하셨었고, 네. 형도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셨다면서요. 그리고 또 작가님도 우울증을 앓으셨고, 네. 그리고 스펙도 좋은 스펙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게임만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실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한 26살 때까지 게임을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핫한 게임인 리니지라는 게임, 리니지 1이라는 게임을 이제 게임 팬처럼 했었는데,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뭔가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아들아 창피하다 뭐 이런 멘트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전부터 26살 때까지 신나게 계속 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쌓아놓은 스펙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말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계명대학교에 이제 3학년이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되는 건가?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시점에 아버지가 그런 멘트를 해주셨죠. 와, 그래서 26부터 열심히 사신 거예요? 네, 26 후반부터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그때 이제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3학년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교지만 사회적으로 순위가 높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외 스펙들을 굉장히 많이 쌓으려고 했어요. 그때 공모전을 한 17번 정도 상을 받았던 것 같고, 자격증도 한 20개 정도 취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 수십 개를 했고, 해외 봉사도 뭐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뭐 이렇게 한 3-4개 정도 나라 갔다 왔고, 인턴십도 KT, 롯데, 외국계 기업 3번씩을 했었고,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도 받고, 26살 때까지 신나게 놀았으니까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는 열심히 스펙과 스토리를 쌓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택하셨던 첫 직장이? 네, 외국계 홍보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왜 홍보회사로 가셨던 거예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딱 2가지였거든요. 인사랑 홍보. 요 2가지 직무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2가지 중에서 저한테 먼저 합격 통보를 해준 이제 홍보회사에 입사를 한 거였고, 근데 어차피 제가 그 일을 평생 하겠다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제 꿈이 생겼거든요. 그 꿈이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모티베이션을 시켜주는 작가와 이제 강사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감하려면 그 사람의 절실한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저도 그 절실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도 했고, 두 번째로 어쨌든 사회에서 제가 맨 땅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입사를 했죠. 그때 작가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 작가님이 되셨던 그 과정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유행했던 이제 채용의 카피 같은 게 스펙보다 스토리다,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총 9권의 책을 냈는데 얼마나 스토리가 있었으면 책을 많이 냈겠어요. 제가 취업 전선에 나가니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와 열정과 꿈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생각보다 그걸 잘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제 기업에서 서류 전형 이런 데서 떨어지는지 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지방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지금도 뭐 학교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10년 전이면 훨씬 더 중요한 시절이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학벌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졸업을 잘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라고 해서 학벌에 관련된 책을 냈었고, 그 책의 이제 메시지는 지방대학교 졸업해도 뭐 사회에서는 학벌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대학교를 졸업했다면 학벌이 남들보다 부족한 거니까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지 이 취업 전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였고, 그 당시에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특이하게 했던 거 2가지는 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그다음에 대구시장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학벌이란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 10점을 예를 들어 줬다면, 연세대 9점을 줬다면
대구의 경북대를 6점을 줬다면 대구의 계명대 같은 지방 사립대를 4점은 줘야 되는데 지방대학 사립대를 필터링을 해버리면 이 친구들은 후반전이 없어지는 거다.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20대까지 살아서 사실 대학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학이 후반전에 모든 걸 결정지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골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힘듦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공평하게 다시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분들을 실제로 만났죠. 학벌이 부족한 친구들이 얼마나 좀 힘듦을 겪는지도 고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계명대학교 총장님을 이제 찾아가서 저희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저희가 이번에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을 사실 팔기 위해서 왔다. 이 책에 제가 팔기 위한 그 명분의 이야기를 듣고 총장님께서 그 이야기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우리 계명대학교 후배들한테 좀 그 이야기를, 이 책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도 했는 얘기가, 계명대학교에 들어온 제 후배들이 저한테 편지랑 메일을 보냅니다. 선배님, 우리 학교를 졸업해도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에 취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계명대학교 신입생 한영회 때 너무 창피해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계명대학교를 졸업해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계명대학교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없애야 한다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런 책을 제가 이번에 썼다고. 그 책이 바로 이 날개가 없다라 그래서 뛰는 거다라는 책이고, 이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본인이 역량을 사회에서 발휘한다면 저는 그게 우리 지방대학교 계명대학교가 명문대학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책을 많은 신입생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때 총장님이 책을 한 1000권 사주셨죠. 와, 대단하세요. 군대에서도 작가님 책을 사주셨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제 두 번째 책인데, 두 번째 책이 이제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 녹취록이라고 해서 이제 취업 책이에요. 인사 담당자 100명을 실제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 건데, 제가 취업책을 내니까 취업 준비생을 위한 책을 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취업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맞아요. 취업책을 볼 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누군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저는 군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포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총 한 8, 9명 정도 계시거든요. 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 부사령관, 그리고 제일 그 위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다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뭐 장관님, 제가 군에서 이제 병장으로서 만기 제대를 하다 보니 군에서 가장 힘든 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와의 단절이었습니다. 내 가족과의 단절, 내 여자친구와의 단절, 내 친구와의 단절. 그 단절로 인한 외로움, 고통이었는데, 요즘 군대가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되게 단축이 되었고, 요즘에 휴대폰도 보급이 되고 바깥에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군에서 제가 두 번째 힘들었던 것은 바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직 군에서 별로 많이 발전된 것이 크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냈는 책이 실제로 인사 담당자 100명을 인터뷰해서 냈는 정말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솔루션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장병들이 본다면 저는 그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국방부 진중문고에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장군들 한 8, 9명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국방부 진중문고에 선정돼서 한 13,000권 정도를 사주셨죠. 어머니께서 네네. 돌아가셨던 그때가 몇 살 때이셨어요? 그때는 36쯤 됐죠. 20대 때는 우리 네. 작가님이 우울증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니네요. 아니죠. 아, 그때는 아니었구나. 그때는 아니죠. 제가 이제 우울증을 앓은 거는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우울증을 앓으셨고,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가족에 한해서는 전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거는 전염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증을 앓으셨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셔서 좀 이제 스스로 삶을 이제 마감하셨고, 그 다음에 저도 한 2년 있다가 우울증을 앓았고,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우울증에서 잘 벗어났죠. 그거는 이제 36, 7대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울증은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네, 제가 했던 노력은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사는 집을 이사를 했고요. 차도 바꿨고요. 그 야외 카페 같은 데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원래 분양받으면 안 되지만 강아지도 분양받아가지고, 물론 지금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분양받아서 이제 같이 산책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늘 제 우울증에 대한 것도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먹고 싶은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 가격표를 보고 먹잖아요. 그런 거 아예 안 봤죠.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때 정신과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환자는 그렇게 잘 보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처절하게 그걸 낚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울증이란 감정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못하니까 내가 조급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건데, 평생 나는 이 병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좀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우울증 제가 100% 나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99% 나았고 한 1%는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작가님이 굉장히 성공하신 작가님이시고 성공하신 유튜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네. 작가님은 지금 자산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실까 궁금하거든요. 작년까지는 주식의 자산이 한 90%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난 다음에는 그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했고요.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한 7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주식에 한 2 정도 있는 것 같고 달러와 현금이 한 1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지금. 네네. 이런 시대에 우리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재테크 전문가는 아니고 네, 재테크를 인터뷰를 잘하는 인터뷰 전문가이기 잘하시네.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뭐 배달이든지 여러 가지 뭐 대리운전이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부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투자로 돈을 벌기 힘든 세상에서는 특히 원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싸져 있는 자산을 사야 되니까. 두 번째는 SNS 같은 것들, 저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블로그든 유튜버든 이런 걸 본인이 좀 활용하시면, 요즘 강달러 시대잖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내가 부업을 하면서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원화를 달러로서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좀 잘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찾아서 가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은 사실 디지털이거든요. 생산의 4대 요소가 어쨌든 디지털로 인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기업이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회사로 발전한 거잖아요. 좀 개인들이 가장 쉽게 지금 돈을 벌 수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김 작가가 지금의 어쨌든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탔기 때문에 생각하고, 저는 이 시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SNS라는 게 사라질 수 없고, 뭐 유튜브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사라질 수도 있고 틱톡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은 생기겠죠. 지금 여기서 잘하신 분이 글로 또 가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레드오션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레드오션 아닌 게 있나요? 없어요. 다 레드오션이에요. 다 레드오션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특히 거는 그래요. 내가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블루오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